여러분, 앞으로 나와 우리 가족이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때가 오면 병원에 맡길 수도 없고 시설 자리도 없어서 결국 내 손으로 내 가족이 직접 간병을 떠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막하시죠? 경제적인 부담, 밤낮 없는 간병으로 체력은 고갈되고 마음은 지쳐만 가는 상황.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바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돌봄 공백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요양병원은 점점 줄어들고 돌봄 인력은 떠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돌봐줄 병원도 사람도 없는 시대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숨겨진 진실과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피해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족, 나아가 언젠가는 나에게 꼭 닥칠 현실이니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앞으로 돌봄의 무게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가 바로 요양보호사의 처우인데요. 겉으로는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불평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우리 가족이 떠나야 할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양보호사의 임금 체계는 크게 시설과 방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인데요. 반면 방문 요양은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형태죠. 문제는 이 두 분야 사이에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시설은 상대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고 장시간 근로를 하지만 방문 요양은 대부분 단시간 근로의 비정규직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력이나 자격과 관계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급여를 받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요. 10년, 20년을 일해도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건비 규정 미준수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요양기간에 수가를 지급할 때 그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실제 요양보호사들에게 돌아가는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게는 25만 원, 많게는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해요. 이런 차이가 발생해도 현행 제도에는 강제할 법적 제재 장치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공짜 노동 문제인데요.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어르신 가정을 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조사에 따르면 이동 시간을 포함하면 최저임금법 위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동 시간만큼 공짜 노동이 발생하는 구조인 거죠. 네 번째는 제도 설계 자체의 문제입니다. 임금이 낮은 것이 개인 능력이나 성과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만든 제도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수가체계가 일자리 속성을 규정하면서 임금 수준까지 결정짓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개인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제도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 국회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제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안이 바로 표준임금제 도입이에요. 단순히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보장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최저임금은 1030원인데요. 이 금액의 130%를 계산하면 약 13,039원이 됩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280만 원 수준이 되는 거죠. 현재 평균 급여가 220만 원 안팎인 걸 고려하면 최소 60만 원 이상 오르는 효과가 있는 셈이에요. 예를 들어 시설 요양보호사가 225만 원을 받고 있다면 약 55만 원이 올라서 280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죠. 또 방문 요양보호사의 시급이 현재 13,000원이라면 제도가 도입되며 약 17,000원 이상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 변화만으로도 현장의 체감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경력과 직무에 따른 임금 차등을 반영하자는 겁니다. 지금처럼 신입이나 10년 차가 비슷한 임금을 받는 구조로는 오래 버티기가 힘든데요. 차등 반영이 되어야 경력자들이 계속 남아 서비스 질도 높아지게 되겠죠.
세 번째는 이동, 교육, 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장되지 않으면 방문 요양보호사의 노동 조건은 결코 개선되기 어렵다는 의견인데요. 마지막으로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강제와 위반기간 법적 제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금은 공단이 규칙을 강조하기만 할 뿐 실질적인 감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기관만 탓할 게 아니라 공단도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양보호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돌봄 서비스의 질이 보장되고요. 결국 우리 가족, 그리고 언젠가는 나 자신에게도 더 나은 돌봄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처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더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요양병원 자체가 빠르게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현상은 앞으로 우리 가족이 간병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전국 요양병원 수는 1577곳에서 1342곳으로 줄었어요. 200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의미인데요. 월 평균으로 따지면 서너 곳씩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간병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병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5.7%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0년 25%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2050년에는 무려 40%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노인이 빠르게 늘어나는데 병상이 줄어드는 건 결국 누군가의 어깨 위에 부담이 고스란히 얹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요양병원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수가 구조의 덫입니다. 일반 병원은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받아 진료할 때마다 비용을 청구합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하루 단위로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는 일당 정액제로 운영됩니다. 문제는 환자가 중증이든 경증이든 같은 금액이 책정된다는 거예요. 즉 치매나 중풍 환자처럼 간호와 간병이 더 많이 필요한 분들을 받을수록 병원은 적자가 나는 구조죠.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요양병원 환자의 약 35%가 중증 환자인데 병원은 이분들을 돌볼수록 더 큰 재정 부담을 안게 됩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 문제도 겹쳐져 있어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저임금은 41%나 올랐습니다. 물가도 같은 기간 20% 이상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요양병원의 수가는 고작 5% 인상에 그쳤습니다. 결국 직원급여와 운영비는 크게 늘어나는데 수입은 거의 그대로인 상황이에요. 이러니 병원 입장에서는 버티기 힘든 게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 원인은 정부 정책 전환입니다. 정부는 돌봄의 무게를 병원에서 줄이고 재택과 지역 중심 돌봄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병원 축소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방문 요양은 하루 최대 4시간, 주 5일까지만 지원됩니다. 주간 보호센터 역시 경증 어르신 위주로 운영돼 중증 환자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결국 중증 어르신이 갈 수 있는 곳은 요양병원인데 정작 그 병원들이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간병비 지원 정책의 한계도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간병비 급여화 제도는 사실상 아직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2029년까지 전국 500개 병원에만 적용된다는 계획인데 전국 요양병원이 1,300곳이 넘는 걸 감안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지원이 되는 병원은 환자들이 몰리게 되겠지만 지원이 없는 병원은 환자가 줄어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지원받지 못한 병원들의 폐업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죠. 즉 요양병원은 수가체계의 불합리, 인건비 상승, 정책 전환의 속도, 그리고 제한적인 지원 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파가 단순히 병원 경영자에게만 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병원 문이 닫히면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와 가족이죠. 지금도 이미 요양원은 대기자가 꽉 차 있고 방문 요양은 시간적 제약이 많습니다. 중증 환자를 맡아줄 수 있는 곳은 병원인데 그 병원이 사라지고 있으니 앞으로의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요양병원 폐업 가속화는 우리 사회가 곧 맞이할 돌봄 공백의 신호탄입니다.
병원이 줄어드는 현상을 단순히 경영난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책을 찾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 가족이 직접 간병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양병원이 줄고 요양보호사 인력도 빠듯해지는 현실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건 가족이 감당하는 간병의 무게입니다.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저희 외할머니는 93이시고 스스로 걷기 어려우셔서 통합병동 이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십니다. 요양병원 대기는 걸려있고 자리는 바로 나지 않아서 당장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일반 병동에 계시는 동안 1:1 간병인을 모셔야 했죠. 그런데 하루 단가가 적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시 개인 간병 24시간 기준으로 대략 12에서 15만 원 선이 흔하고 공휴일, 격리병동, 중증 처치 필요 시 20에서 30만 원까지 오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로 환산하면 수백만 원대 지출이 이어지기 쉬운데요. 실제 보건 언론 자료에서도 가구당 월 평균 간병비가 약 370만 원 수준이라는 추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 이 한 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저희 집의 경우 저를 포함해 다른 이모들까지 해외나 타 지역에 계시고 어머니만 같은 지역에 사시는데요. 어머니 연세가 70이 넘으셨고 허리 수술 이력이 있어 밤샘 돌봄을 오래 이어가는 게 몸에 큰 부담이세요. 예전에는 집으로 오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어머니가 번갈아 밤을 보낸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메우다 보면 생활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온 가족의 하루가 간병 일정에 맞춰 재편되는 느낌이 듭니다. 누가 억지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곁을 지키는 것인데 그 사랑이 계속 가능하려면 제도와 현장의 받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겠어요? 그런데 대안으로 자주 언급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제도 취지는 좋지만 전국 병상 중 통합 서비스 제공 비중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요. 특히 거동이 어려운 중증 환자는 실제 이용이 쉽지 않다는 현장 조사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통합 서비스가 있으니 개인 간병 안 써도 된다로 단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실제로 닿는 접근성이 관건인 셈인 거죠.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즉 급여와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건 분명 반가운 흐름입니다. 다만 확대 규모, 일정 등 구체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복지부가 공식 설명을 내놓은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언제, 몇 곳, 어느 수준까지를 단정해 기대하기보다는 시범 결과가 실제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지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체감하는 건 보도가 아니라 청구서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간병대란이란 말은 과장된 경고가 아니라 병상, 인력, 지원이 동시에 모자랄 때 가족에게 집중되는 현실의 무게를 가리킵니다. 요양병원은 줄고 대기는 길어지는데요. 요양원은 이미 대기자가 많고 재가 서비스는 시간 범위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밤 시간 공백, 중증 처치 공백, 이동 동선 공백이 차곡차곡 쌓이면 가족이 메워야 하는 틈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그 틈은 경제적 지출만이 아니라 돌보는 분의 건강, 수면, 생활 루틴까지 파고들어요. 간병인을 모시는 날에는 비용이 올라가고 가족이 직접 곁을 지키는 날에는 몸과 시간의 여유가 줄어드는 선택이 되죠. 어느 쪽이든 대가가 따르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제도는 접근성을 넓히고 현장은 안전하게 돌보고 가족은 버틸 수 있게 받쳐주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가 핵심인데요. 첫째, 중증 외상 어르신도 실제로 이용 가능한 병상과 서비스의 확충입니다. 둘째, 개인 간병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의 비용을 현실화해 부담을 분산하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셋째, 재가 돌봄의 야간, 연속시간 공백을 메우는 촘촘한 지원이 뒤따라야 하죠. 이 3가지가 맞물리면 사랑으로 지키는 돌봄이 지속 가능해집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풍경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무 보편적이기 때문인데요. 병실앞 의자에서 밤을 지새운 경험, 보호자 명찰을 목에 걸고 검사실 사이를 오가던 발걸음, 계산대 앞에서 다음 달을 가늠하던 손끝이 수많은 가정의 오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도는 가족의 헌신을 전제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 헌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방향을 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병상은 줄고 인력은 부족하며 비용은 높고 밤시간 공백은 크다는 네 가지의 교차가 가족에게 집중되는 간병의 무게를 만듭니다. 여기서 한 축만 보완해선 절대 부족해요. 병상, 인력, 지원, 이 동시에 움직여야 간병의 연속성이 지켜집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현장을 지키는 기반이라면 요양병원 접근성은 중증 어르신의 안전망이고 간병비 지원과 재가 공백 보완은 가족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마지막 빗장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느슨해지면 그 틈은 곧 가족의 어깨 위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통합병동 확대나 시범사업 소식만으로 가족의 하루가 곧장 가벼워지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숫자와 발표가 병실 문턱에서의 체감으로 이어지려면 이용 가능성, 대상 기준, 본인 부담 구조가 실제 생활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죠. 중증 어르신이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도 대기, 거리, 시간 때문에 못 들어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제도가 현장에 닿지 못한 것이니까요. 그럼 해외는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양병원 폐업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해외도 병원 중심에 벗어나 집이나 지역에서 돌봄을 강화하는 흐름을 선택했는데요. 먼저 미국입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이른바 홈 헬스케어가 크게 늘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늘어날 직종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성장세가 강한데요. 미국은 이렇게 인력과 제도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병원 의존도를 줄여나갔습니다. 일본은 제도를 단순히 없앤 게 아니에요. 기존 요양병원 제도를 개호의료원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전환했어요. 이 시설은 의료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해서 오랜 기간 누워 지내는 어르신을 끝까지 돌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지역마다 주거, 의료, 돌봄, 생활 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뒤에 병원 축소를 진행했죠. 즉 미국과 일본 모두 기반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인력, 제도, 지역 돌봄 체계를 다져놓은 뒤 병원 비중을 줄였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역 돌봄 체계도 미흡하고 요양보호사 인력난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부터 줄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러니 결국 생기는 돌봄 공백은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이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럼 2026년 요양보호사 제도는 어떻게 개편되는 걸까요? 2026년에는 요양보호사 제도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돌봄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정부는 2026년쯤 약 4만 명 이상 인력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 인력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보니 외국인 인력을 단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2024년 7월부터는 E72 비자를 신설하여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취업을 허용했고요. 2026년부터는 아예 해외에서 관련 자격증이나 전공을 이수한 외국인을 국내로 불러와 자격 취득부터 취업까지 단계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선발 조건 및 구조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사회복지나 간호학과 졸업자, 자격증 소지자, 한국어 능력까지 갖춘 외국인을 선발하여 교육, 실습, 자격 취득,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현장 투입형 단기 연수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인력난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전 약 215만 원 수준이에요. 여기에 야간, 주말 수당이나 교대 수당이 더해지면 실제 급여는 평균 22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가 됩니다. 경력이 쌓인 분들은 장려금이나 추가 수당까지 합쳐 25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도 가능해진다고 해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표준임금제 도입 논의입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안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의 130%를 보장하자는 제안이었는데요. 현재 2025년 최저임금이 1,030원이니 130%를 적용하면 약 13,000원 이상이 됩니다.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대략 280만 원 수준이 되는 거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입과 경력자가 같은 임금을 받는 구조가 깨지고 경력에 따라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현장 요양보호사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도 있는데요. 임금을 이만큼 올리려면 결국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장기 요양보험은 전 국민이 함께 내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이고요. 장기 요양보험료를 한 번에 20에서 30% 인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점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정리하면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여가 오르고 외국인 인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며 표준임금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만 동시에 보험료와 재정 문제, 사회적 합의라는 큰 숙제도 함께 남아있다는 게 문제인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개선되는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빠르게 문을 닫는 현상은 단순히 경영난 문제가 아니고요. 수가구조가 불합리하고 정책 전환의 속도가 너무 빠르며 지원제도는 제한적이어서 현장이 버티지 못하는 거죠. 이로 인해 생기는 돌봄 공백은 결국 환자와 가족이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문제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고요. 제도의 설계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애써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표준임금제 같은 논의가 나온 것이고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외국인 인력 도입 같은 변화도 예고되어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보면 요양병원 개혁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한 세트 문제입니다. 병원만 줄고 인력은 그대로면 돌봄이 무너지고 인력 처우만 올리고 병원이 없으면 현장은 감당을 못하게 되겠죠. 따라서 병상, 인력, 재정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 간병의 무게가 가정에만 집중되지 않게 되는데요. 이건 결국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정부와 제도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보험료와 재정 문제도 풀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50대, 60대 시청자분들께서도 결코 먼 미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내 가족, 나아가 언젠가는 나에게 꼭 닥칠 현실이니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였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